지금부터라도 물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이롭지만 과하게 섭취한 물은 독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뭐든 과한 것은 좋지 않지만 왠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인데요. 물은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좋고 하루에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과하게 마시면 몸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국내 최고의 수독 전문 한의사 최용선의 물만 끊어도 병이 낫는다입니다. 저자는 과하게 섭취한 수분이 몸속에 독으로 쌓여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갈증이 나지 않는데도 억지로 마시는 물과 과하게 섭취한 수분은 고스란히 수독으로 쌓여 우리 몸 곳곳에서 통증과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절에 물이 차는 관절염은 특히 수독과 관련이 깊다고 말합니다. 천식과 비염, 만성적인 위장장애, 여성질환 등도 수독 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대표적인 수독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수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단하며 어떤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용선의 물만 끊어도 병이 낫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물에 대한 맹신은 사이비 종교보다 무섭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수독이 쌓여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확인하곤 한다. 그런 분들에게 물 좀 덜 마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대뜸 물이 건강에 좋다는데 왜 마시지 말라는 거죠? 라고 항의하듯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왜 환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 못할 것도 없다. 사람들은 물에 대해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깨끗해지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시켜 피부도 깨끗해진다 등등 물의 좋은 점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의사와 전문가들이 나와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물을 가능하면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니 일반인들이 이를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 물을 마시게 한다. 굳이 일부러 물을 찾아 마실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물을 하루에 몇 잔 마셔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마치 과제를 달성하듯 열심히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다. 세상의 모든 먹거리는 각자 고유의 성질과 맛을 가지고 있기에 그 먹거리와 반대되는 성질의 몸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석에 N극과 S극이 서로 끌리고 남녀가 서로 끌리고 추우면 따뜻한 것을 찾고 더우면 찬 것을 찾듯이 말이다. 열이 많은 사람은 더위를 못 견디고 몸이 냉한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듯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쳐낸다. 그래서 내 몸속과 비슷한 성질의 먹거리가 몸에 들어오면 당연히 거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내 몸이 엄청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독이다. 강한 독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 독성이 강한 만큼 모두 다 조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약한 독은 누구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약이 되기도 하므로 모두에게 다 좋다고 착각하게 되어 더 위험하다. 나는 비위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어서 비리거나 기름진 음식에는 고춧가루를 타먹는다. 이때는 고춧가루가 아주 훌륭한 약이 된다. 하지만 나는 심장과 소장의 온도가 높은 편이어서 너무 매운 음식은 독으로 작용한다.
가뜩이나 심장과 소장에 열이 많은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서로 상극이 되어 반드시 복통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도 마찬가지다. 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물은 독으로 변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히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춰야 한다. 변을 보고 싶어야 보러 가고 잠이 와야 잠을 잔다. 물도 갈증이 날 때 마셔야 자연스럽다. 갈증이 나지 않는데 억지로 마시는 것은 더운데도 옷을 껴입는 것과 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물은 불을 끈다.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 속열을 끓여야 한다. 하지만 나이 들어 소화기관에 열이 떨어진 노인들은 그 반대다.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속에 열이 많고 물이 잘 먹히지 않는 사람은 속이 냉한 것이다. 우리는 수분 과잉 섭취보다는 수분 부족을 염려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임상 경험으로 보면 그 반대로 수분 부족보다 수독이 쌓인 사람이 훨씬 많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임상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70에서 80%는 수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문제는 이미 수독이 쌓여 있는데도 계속 물을 섭취한다는 것이다. 수독이 쌓여 있다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섭취하거나 수분 대사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상태에서 물을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수독으로 유발되는 질병은 수도 없이 많다. 만병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수독은 우리 몸 어디에든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마신 물은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조직을 촉촉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물이 순환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독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이 수독을 풀지 않고 방치하면 수독이 발생한 그 자리를 중심으로 문제가 생긴다. 피부에 수독이 걸리면 피부병이, 관절에 수독이 생기면 관절염이, 위나 장에 수독이 쌓이면 각종 위장 장애가 나타난다. 수독이 이렇게 위험한데도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스럽다. 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독이 없고 정상적으로 수분 대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한 이야기다. 수독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수독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면 수독을 풀어야 질병이 치료된다. 하지만 물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수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다. 증상 위주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원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좋다는 방법을 다 동원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면 그제야 수독 치료를 시작한다. 수독이 원인인 병은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병세가 호전된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기 어렵겠지만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물의 양면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이롭지만 과하게 섭취한 물은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수분 섭취량이 다르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 억지로 마시면 독된다. 전 원래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요샌 일부러 열심히 마셔요. 하루 최소한 2리터는 마셔야 한다면서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건강에 좋다는 말이 돌면서 일부러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일일이 양을 체크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 아예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실제로 물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위와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역할도 물이 한다. 또한 우리 몸의 대사를 도와주는 각종 물질도 물이 없으면 잘 만들지 못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전달하지도 못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불필요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할 때도 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인체의 열을 흡수해 땀으로 배출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물의 기능이다.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한데 자꾸 물을 더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물이 많아져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우리 몸을 살려야 할 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 몸의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제대로 알고 마셔야 한다. 왜 물이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몸에 좋은 물과 몸에 나쁜 물이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도 건강을 위해 마신 물이 독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몸에 좋은 물, 몸에 나쁜 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은 물이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적게는 체중의 45에서 75%를 물이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체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적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없는 곳이 없다. 하지만 조직별로 수분 함유량을 살펴보면 신장, 심장, 폐, 비장, 근육의 순으로 수분 함유량이 높고 지방 조직이나 뼈는 수분 함유량이 낮다. 우리 몸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있는 물은 좋은 물이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물을 진액이라 부른다. 진액은 인체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수분을 통칭한다.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와 혈이 잘 순환되고 각종 대사활동이 원활해야 한다. 기혈순환과 대사활동에 필요한 수분과 그 과정에서 분비되는 분비물, 즉 혈액, 임파액, 조직액, 땀, 콧물, 침, 눈물, 정액 등이 모두 진액에 포함된다. 옛 의학서에서는 진액을 진과 액으로 구분했다. 진은 비교적 맑은 체액으로 주로 피부와 근육에 분포되어 피부와 근육을 촉촉하고 탄력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액은 진에 비해 탁하고 주로 관절, 뇌수, 눈, 귀, 코, 입 등에 분포되어 해당 기관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날씨나 기후 등 외부 환경이 바뀌면 우리 몸은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외부에 적응하는데 이때 진과 액은 서로 바뀌어가며 음양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진액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물이다. 진액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부에 진액이 부족하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지기 쉽다. 관절에 진액이 부족하면 관절을 굽히고 펴는 것이 힘들어지고 눈에 진액이 부족하면 눈이 건조하고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코와 입에 진액이 부족하면 순환기가 건조해 호흡이 불편해지고 입이 말라 각종 세균이 구강 내에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 진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도 문제다. 인체에 존재하는 진액은 혈액이나 림프액처럼 우리 몸에 유익한 액체이지만 진액이 되지 못한 불필요한 체액은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불필요한 체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으면 독이 되어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담음이라고 한다. 담음은 단순한 물 찌꺼기나 노폐물이 아닌 만병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는 담음보다는 수독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미 수독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진료를 하다 보면 수독이 쌓여 있는데도 몸에 좋은 줄 알고 물을 많이 마셔 건강을 더 해치는 분들을 많이 본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물을 적게 마시고 몸에 남아도는 물을 적절히 이용하거나 빼주기만 해도 상태가 호전된다. 물론 오랫동안 수독을 방치해 수독이 굳어진 상태라면 전문적인 해독 치료가 필요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물을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독으로 인한 병은 좋아질 수 있다. 어떻게 물은 독이 될까?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많이 마셨다고 그 물이 바로 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우리 몸은 스스로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보내 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물이 많으면 소변이나 땀 등으로 배출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물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 특히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쓰고 남은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몸속에 정체되어 있다 보면 서서히 독으로 변한다.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다. 처음에는 수독이 쌓인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조직이 허물어지면서 상처가 나거나 물혹이나 각종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그 주위에 피가 몰려오지 않아 온도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암세포도 생긴다. 내가 치료한 암 환자들을 통해서 암이 있는 부위에 상당한 양의 담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꼭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도 수독이 생길 수 있다. 수분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수분 대사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신장이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기혈순환 장애로 진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을 적게 마셔도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정체돼 수독으로 변하기 쉽다. 수독은 방치하면 할수록 독성이 강해진다. 우리 몸속 특정 부위에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주변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온다. 노폐물이 많아질수록 정체되어 있는 물은 걸쭉해지고 부패되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만큼 정체되어 썩은 물에서 나오는 독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 몸속에 수독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더 수독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변한다. 수독이 쌓인 부분은 기혈순환이 잘 안 돼 물이 정체되기가 더 쉽다. 수분 대사 기능도 더 떨어져 물을 적게 마셔도 수분이 정체돼 수독이 또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처럼 수독이 생기는 과정은 복합적이다. 지나친 수분 섭취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순환 장애가 수독을 만들고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섭취한 물은 몸에 좋은 진액이 아닌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원인에 의해 수독이 생겼든 수독이 생긴 이후에는 지나친 수분 섭취가 수독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수독의 형태는 다양하다. 수독의 대표적인 형태는 담음으로 나타난다. 수독은 곧 담음이라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수독의 형태는 담음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수독은 농도에 따라 수, 습, 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는 말 그대로 액체인 물의 상태이고 습은 물이 약간 증발해 안개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담은 물이 노폐물과 섞여 걸쭉하게 뭉친 것을 말한다. 수와 습은 물 이외에 다른 노폐물이 많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독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 외의 물은 다 수독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와 습보다는 아무래도 담이 더 독성이 강하다.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이 있다. 10가지 질병 중 9가지가 담으로 생긴다는 말로 그만큼 담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몸 어딘가가 결리고 아프면 담이 들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담은 불필요한 물이 정체되어 다른 노폐물과 섞이면서 걸쭉해지고 단단해져 기혈순환과 정상적인 수분 대사를 방해하므로 통증을 유발한다. 수독 중 수와 습은 정체된 경우도 있지만 보통 기혈순환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통증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가 아프다 라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수와 습도 공간이 있는 곳에서 오래 정체되면 담으로 바뀐다. 이 담은 끈끈하기 때문에 수와 습보다는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럴 때 수독을 의심하라. 수독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수독과 관련된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 호소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표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유난히 잘 붓는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분 대사를 비롯한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기능이 약해진다. 그래서 누구나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붓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난히 잘 붓는 사람들이 있다. 물을 조금 마시고 잔 다음 날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오후가 되어 빠지기도 하고 라면이라도 먹고 잔 날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퉁퉁 붓는다.
이처럼 평소 잘 붓는다면 수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부종은 수독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몸이 잘 붓는 사람은 하루에 1~2kg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체중 변화가 큰 편이다. 근육이 늘어난 것이면 하루 사이에 1~2kg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없다. 물을 마시거나 야채나 과일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체중이 증가한 것이어서 소변으로 물을 배출하기만 해도 늘어났던 체중이 줄어든다. 여성들 중에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분들이 많다. 상당수는 맞지 않는 말이다. 물만 먹었다는 분들에게 하루에 먹은 음식을 모조리 적어보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열량보다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한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정말로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잘 붓는 분들이다. 우리 몸은 수분 대사를 통해 몸에 좋은 진액이 아닌 불필요한 체액을 소변이나 땀을 통해 배출한다. 그런데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수분이 배출되지 못해 몸이 붓는다. 부은 상태에서 더욱 수분 대사가 안 돼 더 많은 수분이 몸에 축적되면 몸이 붓다 못해 살이 찐 것처럼 체중이 불어난다. 간혹 부은 게 살이 됐어요 라며 자신의 비만을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부종이 심하지 않더라도 물렁물렁한 물살이거나 피부를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몸속에 수독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근육에 적당량의 수분이 있으면 윤기가 돌고 탄력이 있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탄력을 잃는다. 추위를 많이 탄다.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에도 물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몸에 불필요한 물이 너무 많으면 소변으로 배설하는 것 외에도 땀구멍을 열어 땀으로 배출한다. 그런데 피부 개폐 기능이 약하면 땀구멍 여닫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땀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축적된다. 이렇게 피부에 갇힌 물은 점점 걸쭉해지고 단단해져 땀구멍을 막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더 많은 물이 고이게 된다. 심해지면 물이 정체된 곳에서 피부병이 생기기도 한다. 물은 대체적으로 성질이 차갑다. 열과 만나 뜨거운 물도 있지만 물의 기본적인 성질은 서늘하고 차갑다. 그런 물이 몸의 제일 바깥쪽인 피부에 걸려 있으니 추위를 많이 탈 수밖에 없다. 피부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바람도 싫어한다. 바람을 맞으면 한기를 더 느끼기 때문이다. 수독이 많은 사람은 겨울 찬바람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운 바람조차 싫어한다. 열이 많은 사람은 겨울에도 찬바람을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물이 많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통통한 체형에 평소 추위를 잘 타고 바람을 싫어한다면 수독이 쌓여있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수분 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다. 물을 많이 마셔도 불필요한 물을 시원스럽게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독이 잘 쌓이지 않는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소변으로 배설하는 양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000에서 1500ml 사이면 정상이다. 물 마시는 양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는 평균적으로 4에서 6회 정도이고 8회 이하는 정상으로 본다. 3~4시간에 한 번씩 요일을 느끼면 수분 대사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소변을 본 지 불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소변을 보고 싶거나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1시간 간격으로 자주 소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가 않다면 수분 대사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수분 대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가 신장과 방광인데 이 장기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소변을 시원하게 보기가 어렵다. 소변으로 불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배설하지 못하면 그만큼 수독이 쌓일 위험도 커진다. 문제는 수분 대사 기능이 약한데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을 자꾸 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신장과 방광이 약해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그 물은 약이 아니라 틀림없이 독이 된다. 자주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들락거려도 물을 마신 만큼 시원하게 소변을 보지 못하니 몸에 물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수독이 되고 만다. 소변의 양 못지않게 소변 색깔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소변 색깔이 진하다.
반면 몸에 물이 많을수록 소변 색깔이 연하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연하다 못해 물처럼 투명할 때가 있는데 이는 몸속에 이미 물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마셔도 진액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보면 된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소변 색깔마저 투명하다는 것은 수독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 수독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서양 의학에서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십수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독이 더 큰 원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한의학에는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라는 의미로 수독과 연결시켜도 충분히 의미가 통한다. 수독이 쌓여있는 부분은 기혈순환은 물론 다른 순환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독이 순환을 방해해 그 부분이 막히니 통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다. 실제로 환자들이 호소하는 80에서 90% 정도의 통증은 수독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 어느 부위에 생긴 통증이든 상관없다. 통증 중에서도 관절통은 특히 수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가 오면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 궂은 날에는 관절에 물이 더 많아져 통증이 가중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수독으로 인한 통증의 특징은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가도 걷거나 몸을 움직이면 덜한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아침에 눈 떠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 통증을 느끼다가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이다. 이는 몸을 움직이면 정체되어 있던 물이 퍼져 미약하게나마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도 잠을 잔다. 최소한의 기능만 활성화시키고 장기들도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종 순환 대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수독으로 막혀있는 부위가 더 정체돼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다. 관절염의 90%는 수독 때문이다.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질병 중 하나가 관절염이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겨 붓고 통증이 생기는 병이다. 관절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노화이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많이 쓰면 닳는다. 그러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도 점점 손상되고 뼈와 인대도 손상돼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데 이를 서양 의학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 부른다. 한마디로 노화로 인해 관절이 늙고 병들어 생기는 병이다. 꼭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외상, 비만 등 무척 다양하다. 하지만 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염증의 주 원인은 습열이고 통증의 주범은 수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수독을 없애주면 대부분 좋아진다. 양방치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수독 치료를 통해 지긋지긋했던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된 분들이 많다. 사실 관절은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절 주위는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다. 관절 주머니 안에는 윤활액이 가득하다. 윤활액은 맑고 점성 있는 액체로 95%가 물이다. 나머지는 미끌미끌한 점성을 띠게 하는 히알루론산 루브리신이라는 진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관절의 윤활액은 수분과 진액이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일정한 주기로 교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분 대사가 안 돼 관절에 공급된 수분이 배출이 안 되어 고여 있으면 수독이 생긴다. 이 수독이 관절과 연결된 인대와 힘줄, 근육을 손상시키면 염증과 통증이 생긴다. 수독이 근육과 엉켜 단단하게 뭉치면 주변을 지나는 신경을 눌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단 관절에 수독이 생기면 관절에 필요한 물질은 들어오고 불필요한 물질은 빠져나가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관절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유형의 관절염이든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독부터 없애야 한다. 연골이 다르면 꼭 수술을 해야 할까? 몇 년 전 70대 초반의 김혜자 씨가 극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양쪽 무릎 다 아픈데 오른쪽 무릎이 특히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가보니 연골이 너무 닳고 너덜너덜해 아픈 것이라며 수술을 권했다는 것이다. 마모되면서 삐죽삐죽해진 연골을 가지런히 정리해주는 수술을 하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2주 후에 수술하기로 예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술하기가 겁이 나고 통증이 더욱 심해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은 것이다. 병원의 설명대로 연골이 다르면 그만큼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연골이 고르게 마모되지 않으면 뾰족해진 부위가 주변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불러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연골이 닳았다는 것만으로는 통증을 설명하기 어렵다. 임상학적으로 연골이 닳아 뼈와 뼈가 거의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통증을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면 왜 관절이 아픈 것일까? 그동안 관절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물이다. 비가 오면 관절이 더 쑤시고 아프다는 분들이 많다. 공기의 습기가 많아지면 관절에도 물이 많아져 주변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가중된다. 반대로 건조한 날에는 관절에 있던 물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줄어든다. 오랫동안 관절 통증으로 고생한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이처럼 기호와 관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여유가 있는 분들은 캘리포니아처럼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몇 달씩 휴양하다 오기도 한다. 추운 겨울이나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관절의 부담이 더 가중되므로 잠시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환경으로 피했다 오는 것이다. 꼭 관절에 좋은 기후를 가진 곳으로 가지 않아도 관절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김혜자 씨의 경우 평소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 애를 먹는다고 했다. 하루에 10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편이지만 시원하지 않고 늘 잔뇨감이 남아있어 개운치가 않다. 밤에도 1, 2회가량 소변을 본다고 한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자주 보는 것은 수독이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잘 보는 편이지만 식사를 하면 더부룩한 느낌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수독을 의심해 볼 만한 상태였다. 복진을 해보니 피부가 하얗고 마른 유형으로 근육은 없고 수독만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복탈력은 2.5 정도로 약한 편이었다. 오른쪽 무릎이 왼쪽보다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수독이 오른쪽 무릎에 더 많이 쌓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김혜자 씨는 무릎에만 수독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위에도 수독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해 마른 체형이어서 수독을 빼면서 근육을 보태주는 처방이 필요했다. 피부에 걸려있는 물과 찌꺼기를 빼는 개지와 환기로 수독을 없애면서 감초와 대추로 진액을 보충해 주었다. 수독을 제거하는 한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자 김혜자 씨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약 보름가량 한약을 복용하면서 통증은 거의 사라졌고 이후 한약을 끊은 상태에서도 재발하지 않아 지금껏 잘 지내고 있다. 돌덩어리처럼 굳은 수독은 기혈순환을 방해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독이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종종 확인한다. 물이 차면 숨이 차다. 숨을 제대로 못 쉰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질병은 천식, 비염, 신부전, 폐질환 등인데 호흡곤란을 부르는 기전은 조금씩 달라도 근본 원인은 모두 수독에 있다. 수독은 우리 몸 어디에든 쌓일 수 있는데 수독이 쌓이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폐와 기관지이다. 폐와 기관지 모두 적당히 수분이 있어 촉촉할 때 가장 건강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수분이 많아지면 언제나 그렇듯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폐에 물이 많이 차 수독이 쌓이면 당연히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폐에 물이 차는 이유는 폐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심장이 좋지 않을 때도 종종 물이 찬다. 무엇이 문제이든 방치하면 만성 폐질환
혹은 심장 질환으로 수독이 더 쌓여 심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공기가 드나들어야 할 기관지에 수독이 쌓여도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렵다. 게다가 기관지에 쌓인 수독이 외부 공기로부터 섞여 들어오는 먼지와 내부의 노폐물과 섞이면 가래와 같은 끈끈한 수독으로 변해 호흡을 방해한다. 가래가 기관지에 걸려 있으면 기관지가 좁아져 숨이 차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천식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질병은 거의 대부분 수독과 관련이 있다. 수독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수독을 없애주고 다시 수독이 쌓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독이 천식을 부른다.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는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면역 과민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내 몸이 과민 반응하는 현상이라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꽃가루가 코 점막을 자극해도 보통 사람들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유난히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을 흘리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힘들어한다. 알레르기 항원이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천식의 주 원인은 수독이다. 수독이 기관지에 쌓여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좁아져 숨이 차고 숨소리가 거칠고 기침을 심하게 한다. 서양 의학에서는 염증으로 기관지가 부어오르면서 호흡기가 곤란해 숨이 찬 것으로 보는데 사실 기관지가 붓는다는 것은 수습이 있기 때문이다. 기관지 염증은 열독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독이 합쳐져야 염증이 발생한다. 실제로 천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중 수독을 치료하고 호전된 사례가 많다. 천식은 단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아니다. 하지만 수독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만 잘해도 극심한 호흡곤란으로 고생할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누웠을 때 더 숨이 차면 99% 수독 때문이다. 폐에 물이 차도 당연히 숨이 차다. 원래 폐에는 소량의 액체가 존재한다. 폐는 흉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흉막은 폐를 덮는 흉막과 흉벽, 횡격막, 종격동을 덮는 벽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흉막과 흉막 사이에는 흉막강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는 약 5에서 10ml의 흉수가 있는데 호흡 운동을 할 때 폐를 확장하고 폐와 흉벽을 연결해 폐가 팽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상적인 흉수는 벽측 흉막에서 생성되고 양이 많아지면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돼 일정한 양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흉수의 양이 많아지면 숨이 차기 시작한다. 흉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신부전, 진부전, 강경변증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고 세균성 폐렴, 결핵, 악성 종양과 같은 질병으로 흉막 자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기도 한다.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 필요 이상으로 흉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미 수독이 몸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수분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심장이 좋지 않을 때 폐에 물이 차는 기전은 다음과 같다. 심장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보내는 일을 한다. 심장의 좌심실에서 혈액을 내보내면 그 혈액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 다시 심장의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 폐로부터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고 좌심방을 거쳐 좌심실로 간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심장의 좌심실이 피를 잘 보내지 못하고 결국 폐에 혈액이 고이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모세혈관 내의 압력이 높아져 혈액 성분이 모세혈관을 통해 폐포에 스며든다. 폐포는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대신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곳에 물이 차면 산소 교환이 안 돼 숨이 찰 수밖에 없다. 꼭 폐에 물이 차지 않아도 비염이나 천식 등과 같은 질병으로 숨이 찰 수도 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폐에 물이 차 숨이 찬 경우는 누웠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고 앉거나 서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다. 누우면 폐 아래에 차있던 물이 폐 전반에 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폐에 물이 차 숨이 찰 때는 수독부터 없애야 한다. 불필요하게 많은 물을 빼내면서 물이 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심장이 좋지 않으면 심장을 강화하고 신장이 좋지 않으면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또다시 물이 차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다행히 수독을 없애면 심장이나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어 약해졌던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된다. 하루 2리터의 강박증에서 벗어나라. 사람마다 물 필요량이 다르다. 하루에 섭취해야 할 물의 양은 얼마일까? 2리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방송 매체는 물론 건강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루에 최소 2리터는 마셔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왜 2리터일까? 근거는 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섭취와 배설을 통해 거의 일정량이 유지된다. 우리가 섭취한 수분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며 체내에서 생긴 노폐물을 청소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더러워진 물을 배설하고 그만큼 깨끗한 물을 섭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 보통 성인은 하루에 소변으로 1000에서 1500ml, 대변으로 100ml를 배출한다. 대소변만으로 수분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피부 및 호흡을 통해서도 수분을 배출한다. 이를 불감 증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출하는 양이 약 900ml 정도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하루 2000에서 2500ml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이어서 최소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인을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활동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반면 만성 신부전, 간질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거나 수분이 많으면 신장, 간,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므로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땀으로 배출하는 양이 적으므로 남성보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이 적다. 이처럼 사람마다 건강 상태, 활동량 등에 따라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이 다른데 무조건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질병이 있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늘릴 때를 제외하면 보통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하루 필요 수분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은 몸무게 더하기 키를 100으로 나눈 것과 같다. 예를 들어 키 175cm, 체중 80kg인 남성의 경우 적정한 하루 수분 섭취량은 175 더하기 80을 100으로 나눈 2.55리터가 된다. 한편 키 160cm, 체중 55kg인 여성이라면 160 더하기 55를 100으로 나눈 2.15리터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수분량이다. 순수한 물만 수분이 아니다. 차나 음료수는 물로 치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한 물을 2리터 마셔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순수한 물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 200리터 용량의 머그컵으로 하루에 10잔 이상 물을 마셔야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깨끗하게 정수된 물만 마셔야 건강해질 것 같은 뉘앙스를 물씬 풍기는 정수기 업체들의 광고도 한몫을 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물뿐만 아니라 차나 음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까지 포함한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순수한 물 외에 음식, 과일, 차나 음료수 등으로부터 섭취한 수분까지 모두 합하면 실제로 물을 마셔 보충해야 할 수분은 대폭 줄어든다.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에서 1.5리터 수준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물로만 보충하려 들면 수분을 과잉 섭취해 불필요하게 남아 돌아가는 수분이 많아져 수독이 쌓일 수밖에 없다. 갈증이 날 때만 마셔라.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돌면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시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순수한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시기란 쉽지 않다. 머그컵으로 10잔은 마셔야 2리터를 채울 수 있다. 습관처럼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많은 양의 물을 채우기가 어렵다. 굳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 보충할 필요가 있으면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주로 갈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셔도 충분하다. 갈증이 나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고 미처 몸에서 처리되지 못한 물은 수독으로 쌓이기 쉽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던 사람은 평소 마시던 만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미 몸에 물이 충분한데도 갈증을 느낀다. 이런 갈증과 진짜 갈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습관적인 갈증일 경우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 그 순간 넘어가면 갈증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갈증은 물을 참으면 더 갈증을 느껴 견디기 어렵다. 입이 마른 것과 갈증도 구분해야 한다. 입이 마른 것과 갈증은 다르다.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마른다. 말을 하는 동안 입안에 공기가 들어가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말라 물부터 들이키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말을 많이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 건조해져서 그렇다. 입이 마를 때는 정말 몸에서 물을 보충하라는 신호가 아니어서 입만 적셔도 충분하다. 그런데 갈증인 줄 알고 물을 많이 마시면 수독으로 쌓일 수 있다. 수독을 해독하는 음식들. 수독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수독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도 약이다. 한약재도 알고 보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수독을 예방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분 대사를 주관하는 신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독을 없앨 때도 신장의 기능은 중요하다. 수독이 많은 분들은 대체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뇨작용을 도와 수독을 몸 밖으로 배출해도 신장이 좋지 않으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또 수독이 쌓이기 때문이다. 결국 수독을 예방하고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대부분 이뇨작용을 돕고 신장의 기운은 돋워주는 음식들이다. 그 중에서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 방법도 간단한 음식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독이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아래에 소개한 차를 마시더라도 갈증이 있을 때에만 물 대신 마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옥수수 수염차. 이뇨제처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게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옥수수 수염이다. 옥수수 수염의 효능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다. 중국 명나라 시절이었던 1596년에 편찬된 본초 강목에는 옥수수 수염은 성질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고 맛은 달고 독이 없어 속을 편안하게 하고 입맛을 좋게 한다는 내용과 소변량이 적고 잘 나오지 않거나 신장 및 방광의 담석으로 인한 통증을 참기 어려울 때 옥수수 수염과 잎을 달여 마시면 좋다는 내용이 나온다. 옥수수 수염의 이뇨작용은 제법 강력해 수독을 빼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독이 많으면 악화되는 고혈압에도 좋고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뇨에도 좋다. 옥수수 수염은 차로 달여 물 대신 마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옥수수 수염만 달여서 마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결명자, 감국화를 섞어 달여 마시면 더 좋다. 감국화는 국화 또는 감국이라고도 부르는데 국화 중에서도 꼭 크기가 작고 색깔이 노란 국화를 말한다. 먹어보면 맛이 달아 감국화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늙은 호박. 옥수수 수염과 더불어 이뇨작용을 도와 수독과 붓기를 빼는 데 효과적인 음식으로 꼽히는 것이 늙은 호박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출산 후 붓기를 빼는데 늙은 호박을 달여 먹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체크해 소변량을 조절한다. 수분이 적으면 소변량을 줄이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해 소변을 억제하고 수분이 많으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 소변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성분이 늙은 호박에 들어있다. 늙은 호박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효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베타카로틴과 칼륨, 섬유질,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늙은 호박은 크기가 클수록 좋고 껍질이 단단하고 윤기가 나고 색깔은 다망색을 띤 것이 최상이다. 일반적으로 호박죽이나 호박즙으로 많이 먹는데 호박 범벅,
호박떡으로 먹어도 좋다. 특히 늙은 호박은 찹쌀가루와 궁합이 잘 맞아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팥. 팥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곡물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 팥이 들어간 음식은 상당히 많다. 달콤한 팥죽으로도 많이 먹고 밥을 지을 때도 팥을 종종 넣고 빵을 만들 때도 팥을 많이 사용한다. 더운 여름 즐겨 먹는 빙수에도 팥은 단골 주재료이다. 팥은 단백질이 21%나 들어있는 곡물로도 유명하지만 쌀에 비해 비타민 B1이 4배나 많다. 비타민 B1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신경 기능을 강화해 자율신경계가 약해졌을 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다. 그래서 만성피로,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등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크게 보면 소변을 조절하는 것도 자율신경계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수독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소변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팥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다. 보리나 현미, 수수보다 적게는 3배에서 4배, 많게는 5배 이상 칼륨이 더 들어있다. 이 칼륨은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결합해 나트륨을 소변에 배출하도록 하므로 부종을 없애고 혈압을 낮춰준다. 팥은 붉은색이 짙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얇은 것이 좋다. 팥을 어떻게 조리해 먹어도 좋지만 즙이나 죽을 만들어 먹으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팥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배가 냉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우엉.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하반신을 식물의 뿌리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뿌리 채소는 하반신에 위치한 신장이나 방광과 합이 잘 맞는다. 뿌리 채소가 하초에 해당하는 신장이나 방광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뿌리 채소는 대부분 신장이나 방광에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엉은 신장을 도와 이뇨작용을 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우엉에는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이뇨작용을 촉진한다. 또한 이눌린은 당질이지만 체내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연 인슐린으로도 불린다. 우엉 껍질에는 사포닌이 풍부한데 이 사포닌 또한 이뇨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우엉은 이뇨작용을 도와 수독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뿌리 채소이다. 수독을 없애려면 소변을 잘 보는 것 못지않게 대변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엉은 배변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검은콩. 단순히 이뇨작용을 촉진해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것으로는 수독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렵다. 수분 대사를 관장하는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또다시 수독이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콩은 한편으로는 신장의 기운을 돋우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좋은 음식이다. 한의학에서는 오색을 오행에 배속하므로 검은색은 수에 해당한다. 또한 수와 연결되는 장부는 신장과 방광이다. 한의학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의학에서도 검은콩이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가 많다. 검은콩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이 대표적인 성분이다. 안토시아닌은 검은콩의 색깔을 만드는 검은 색소인데 노화를 촉진하는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한다. 안토시아닌으로 인해 신장을 비롯한 장기들이 빨리 늙지 않고 혈관의 노화도 막아주어 동맥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검은콩에는 칼륨이 풍부하다. 칼륨은 수분을 몸에 잡아주는 나트륨과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영양소이다. 검은콩은 밥에 넣어 먹거나 콩자반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지만 물에 담가 우린 콩물도 효과가 좋다. 검은콩을 불린 물에 물을 더 붓고 2-30분간 끓여 검붉게 우러난 콩물을 먹고 콩은 밥을 지을 때 얹어서 먹거나 믹서에 갈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토시아닌 성분을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다. 물만 끊어도 병이 낫는다 읽어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내키지도 않는데 2리터, 3리터 이렇게 정해두고 물을 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게 마셨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좋은 것도 과하면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수분 섭취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